한 세대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 패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파운드 패권이었잖아요.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올 때 1, 2차 대전 통해서 이미 그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힘이 훨씬 영국보다 커졌지만 달러 패권은 훨씬 후에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다만 그러면 위안화한테 전혀 기회가 없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공동통화를 구상 중이잖아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그 글로벌 우리 국제사회의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게 저는 뭐 브릭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브릭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약간 마케팅용으로 앞으로 이제 대단히 성장할 나라가 어디냐 해서 만든 거였는데 지금 그게 나중에 이제 지역 협의체가 되고 지금은 이제 금융협력 쪽으로 급속하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금융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브릭스 공동통화거든요. 근데 브릭스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잖아요. 다 각 대륙의 되게 큰 나라들이잖아요. 늘 달러 최대.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자재나 수출입을 하는데 달러만 써야 되느냐. 우리 통화는 왜 안 되느냐라는 늘 불평론만. 특히 브라질, 룰라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그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브릭스에서 지금 공동통화를 몇 년 전부터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 2기 대선 당선됐었잖아요.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후에 두 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너희들 공동통화 논의만 해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엄포를 놓은 거죠.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선 공약집인 어젠다 47이라는 곳에 보면 중국을 되게 견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최고 관세율이 60%였습니다. 거기다가 첫 번째 관세 부과한 캐나다, 멕시코가 25%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가 가면서 125%, 140%. 그 전에는 세 자리에서 100% 관세라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 100%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겠다는 거잖아요. 단절하겠다는 거고 관심없도록 무지무지 강력한 브릭스 공동통화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릭스라는 큰 세력이 브릭스는 G7의 어쨌든 상대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G7이 서방의 진영의 어떤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하면 브릭스는 신흥국들 이쪽에 모여있고 이 나라들은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곳하고 합쳐서 이게 자칫하면 이제 반서방 이쪽으로 뭉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달러 측면에서든 미국의 어떤 진영 대결의 측면에서 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엄포를 놨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브릭스가 지금 공동통화만 하고 있느냐? 다른 여러 가지 또 금융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브릭지라고 브릭스 나라들끼리 또 결제망을 하고 있고요. 브릭스 클리어라고 또 청산하는 거 있잖아요. 청산하는 그 시스템도 하려고 그러고 또 곡물 거래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브릭스 국가들이 대부분 곡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고 또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국제 곡물 가격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시카고 선물 거래소, 뭐 런던 어떤 거래소 여기서 대부분 결정되거든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거래는 많이 하는데 가격 결정은 우리가 못한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겠다니까 곡물 거래소 구상입니다. 재보험도 이제 이런 보험사들끼리 재난이나 큰 사고가 났을 때 한 회사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재보험을 드잖아요. 우리나라 회사들 대부분 큰 물건은 다 재보험을 들거든요. 제네바, 하노버리, 뮌헨리, 뭐 이런 것, 로이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보험을 다 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드느냐? 우리가 그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끼리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동 재보험 구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논의만 됐고 아이디어만 제시된 제안만 된 상태지 이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안이죠. 그거는 이제 브릭스가 이제 커지고 브릭스 내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죠. 그 위안화는 이미 베스트에 들어가 있는 5개 통화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글로벌 영향력이나 또 통용도 지금 뭐 달러에 비하면 워낙 낮지만 브릭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좀 더 강하다 볼 수 있거든요. 브릭스 5개 주국끼리 통화를 활용하는 쪽으로 늘어나게 되면 위안화는 그 속에서 상당히 기회를 찾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요.
중국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저는 뭐 여러 가지 대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트럼프 위기 들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좀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분담금 문제도 협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상을 남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중국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는 환율 조약국 지정을 했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갖고 있는 3가지 기준 중에 하나 정도만 해당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정했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도가 담겼다고 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지금 교황님 서거하시고 해서 갔다 왔잖아요. 첫 방문국이 사실상 중동이고 사우디를 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인도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미묘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의 압도적인 친미 우방국이었는데 바이든 때 전부터도 그렇고 바이든 때 미국과 좀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는 M-브릿지 프로젝트라고요. 중국이 디타 이안을 국경 간에 결제하겠다는 그 프로젝트에 나중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에도 새로 가입할 나라로 초청받아서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냐 마냐만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로 위안도 합의는 했습니다.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것만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트럼프가 빈살만하고 되게 거의 브로맨스를 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사우디와 미국 관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로 지금 여러 뉴스나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나 브릭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빈살만이나 사우디를 좀 이렇게 말리려고 하는 거,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 중국을 상대로 어떤 금융 제재나 이런 부분에 카드를 내놓는다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환율 조작국 지정보다 조금 더 강한 카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또 막 125%, 145% 가다가 갑자기 합의를 했잖아요. 물론 제3국에서 했죠. 제네바에서 했으니까. 의외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막을 자는 누구냐. 이미 뭐 답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있었던 미국 국채 가격의 폭락이라든가 우리나라 환율이 또 갑자기 그냥 1,450에서 몇십 원씩 푹푹 떨어졌잖아요. 대만에서는 뭐 이틀에 거의 10%가 환율이 막 급락해서 대만 달러 가치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60, 70%, 뭐 70, 80%, 뭐 70% 전후에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자산이. 제가 미국은 아마 주식이라든가 금융자산이 거의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자들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은 401k나 이런 걸로 주식시장, 미국 증시가 꾸준히 이렇게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아졌겠죠. 그렇지만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우상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401k라든가 미국의 일반인들이 가진 연금 자산이라든가 미국이 가진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해서 계속 시장에 폭락하고 흔들거리고 안 좋아진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다 또 물가.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나라 선거가 있지만 물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상태에서는 집권당이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도 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트럼프가 어젠다 47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있는 공약을 하나씩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미국의 뭐 당을 불능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트럼프를 지지해줬잖아요.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잖아요. 미국의 어쨌든 트럼프 지지율이 40% 초중반?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갖고 계속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어떤 하나하나 저거는 무슨 뭐 던져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따지면서 좀 길게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중 간에는 잠시 휴전은 하겠지만 정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융 패권에 관해서는 전 세계에 과거에 수많은 역사상 패권의 이동이 있어 왔는데 그 패권의 마지막 완성은 금융 패권이거든요.
위안화 패권을 중국이 사실 처음에도 초반에 말씀한 금융의 중국 모으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년의 마라톤, 논게임이라 하거든요. 중국은 대장정에서 했던 것처럼, 국공내전에서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지구전을 펼치면서 어쨌든 위안화 그걸 추구할 거고요. 중국의 발목을 잡거나 주저앉히거나 그래서 스톱하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을 잃을 수도 있다. 쉽지 않죠. 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망해도 부자 3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은 강력하잖아요. 법과 제도, 또 여러 가지 대표성, 인권과 전 세계의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든가 전 세계 모든 인문, 사회과학 또는 이공계 아주 탑 전에 전부 다 미국에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은 인재들이 다 중국의 대학과 연구소에 가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몰려들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방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논란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하다. 달러 패권도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나 10년, 20년처럼 좀 과거 같지는 않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연거푸 자충수를 둔다든가 또 중국도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핑크 차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있고 지방정부 부채점 문제, 청년 실업률도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성장률도 과거 같지 않고 중국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고 시진핑 3기 들어서 대단히 권위주의 체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의 고속성장에서 공산당이 일당 체제잖아요. 그 속에서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 중앙이 결정하면 지방에서 따르고요. 그런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어떤 한 부분을 몰아줘야 되겠다. 집중 지원을, 산업을 어느 정도 키웠다면 집중 지원했던 그런 체제들이 지금까지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3기 이후에 그런 권위 체제의 어떤 경직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고도 성장 속에서 계속 축적되어 온 문제,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과잉 생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피크 차이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위기로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과거 경험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